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109차 통일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유철입니다. 오늘 109차 통일학 포럼에서는 재성운 한국외대 노후과 교수님과 김규범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을 모시고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한국 전쟁 휴전 협상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재성운 교수님과 김규범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성은 교수님께서는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외대 노후과 교수님이시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기범 박사님께서는 현재 세종연구원 개관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이전에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으신 바 있으십니다.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재성은 교수님과 김기범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성은 교수님께서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홍일학 포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지. 그래서 홍일학 포럼이 요청한 사항에 따르면은 오늘 이제 한국 전쟁에서의 휴전 협상하고 좀 대비돼서 또는 뭐 비교하면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쟁의 양상, 전쟁의 원인이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협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종전 협상이라고 돼 있긴 한데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러시아는 종전을 원하고 있죠. 근데 이 종전을 원하는 게 자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수용되는 종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우크라이나도 자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수용된 종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우크라이나 입장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 국가들, 유럽의 주요국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휴전 협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고요. 러시아는 종전 협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러시아의 침공 개시부터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시작해서 바흐무트 점령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한 1단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2022년 5월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마리우폴을 점령했습니다. 이 마리우폴 점령이 중요했던 이유는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을 완료한 것이 이 마리우폴 점령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리우폴 점령은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2022년 9월이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일부 점령한 자포로제주와 헤르손주, 그래서 총 4개 지역을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1년 후죠. 2023년 5월에는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인 바흐무트를 점령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계속 뭐 전략적 요충지 하는데 바흐무트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완전히 요새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이제 그 단계죠. 다음 단계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실패와 쿠르스크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6월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대반격을 하죠. 그러니까 대반격이 대체적으로 이제 사전에 예고하고 반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예고를 하고 반격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리코프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로 하면 하르키우주입니다.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돈바스에서 점령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반격은 실패했죠.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주로
진격했습니다. 이 마주보는 우크라이나의 주가 수미주라는 곳인데요. 이 수미주에서 쿠르스크 주로 러시아 본토로 최초로 진격을 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실 이제 이때 쿠르스크 주로 진격했던 이유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을 좀 분산시켜 놓기 위해서 쿠르스크 주로 진격했지만 러시아는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고 돈바스 전선에서 진격 속도를 높였죠. 그리고 쿠르스크 주에서도 실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제가 회복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복이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지금은 수미주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쟁에서는 한 차례 큰 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위기 이후에 미국이 트럼프 이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있었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4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표적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 국가들 또 미국 유럽 국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천에 좀 옮긴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허가를 한 바로 직후에 핵무기 사용 독트린에 해당하는 그 핵 독트린을 이제 개정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사전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나토 회원국의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사실 이제 손가락을 방아쇠에 옮겨놨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3차 세계대전 위기가 고조됩니다. 이어서 11월 21일 날 러시아는 이제 위력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레시닉이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원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단지 드네프로에 있는 방위산업 단지를 공격을 했고요. 뭐 러시아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이것이 위력 면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핵무기 사용에 비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핵무기를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45개에 해당하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핵무기 사용 독트린을 개정하고 오레시닉의 위력을 공개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확전과 협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이제 협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전개 과정을 좀 보고요. 러시아의 요구 사항과 우크라이나 목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022년 3월 29일 날 이스탄불 평화 협상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시작된 지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탄불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제안했던 사항이 국제법적 보장, 첫 번째는 국제법적 보장을 받는 영세 중립국 선언하고 강대국의 안전 보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U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크림반도와 돈바스는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의 지위에 대해서는 15년간 협상을 진행하고요. 돈바스 문제는 정상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제안을 했고요.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틀간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끝났죠. 러시아는 아마 굉장히 상당히 만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결과가 4월 초가 되면 뒤집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하고 바이든 정부였는데요. 푸틴과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합의 사항을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대통령이 깨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전쟁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합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우크라이나의 무장 수준을 굉장히 이제 경무장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타국과의 군사 협력을 일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거는 예.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 변화 중에 좀 그 이제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건 게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24일 이전으로 영토를 복원하고 러시아군이 철군해야만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도 있는데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3월 29일 날 합의할 듯 이제 거의 이제 가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하고 나서 다시 협상 재개의 조건을 내건 것이 조금은 좀 무리한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 개전 이전으로 영토를 복원하고 러시아군이 철군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을 내걸게 됩니다. 러시아도 협상의 전제 조건을 거는데요.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협상의 전제 조건을 내건 거는 2024년 6월 이전까지는 없었고요. 사실 6월 14일 날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협상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협상을 재개하는 전제 조건이죠. 첫 번째는 병합한 4개 지역의 행정적 경계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철수가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토 가입 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 두 가지고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탄불에서 협상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그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이었고요. 종전을 위한 요구 조건도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맹, 비핵 지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와 비나치화. 뒤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조약으로 병합한 4개 지역 그리고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지방으로 규정해야 된다. 국제 조약으로. 네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모든 제재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비군사화, 비나치화,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의 인정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중립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비동맹 및 비핵 지위를 갖는 영세 중립국화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나토 가입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군사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크림반도와 동남부 4개 지역의 탈환을 시도할 수 없도록 비무장화 또는 경무장화. 러시아는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나치화입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비난했던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정부에서 비난했던 것은 소수민족인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시즘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정책을 철회해라. 두 번째는 나치 전범에 대한 미화를 시도하고 네오나치 활동을 고무하는 행위를 중단해라.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에 퇴진하고 친러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게 비나치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의 인정입니다. 이미 2014년 3월에 병합한 크림반도와 또 2022년 9월에 편입한 동남부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이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제기한 모든 소송을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면 이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은 제시하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제시하는 명확한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의 회복. 두 번째는 나토 가입. 세 번째는 전범 재판 및 처벌. 네 번째는 전쟁 배상금 확보.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목표는 사실상 러시아가 항복해야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는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요구 사항이 아닌 이산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고, 그건 뭐 서방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즈음해서 계속해서 그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던 이른바 승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방이 동의해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가입 초청을 해달라. 두 번째는 러시아 영토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군사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비핵 전략적 억제 패키지를 배치해 달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잠재력 발전과 대러 제재 강화. 다섯 번째는 전후의 나토와 유럽 방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경험을 활용한다. 이게 특히 이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 제안을 했는데요. 유럽에 와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죠. 예.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도 의회에서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승리 가능성과 전후 청사진을 계속 제시를 해야만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 특히 이제 서방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서방의 국민들까지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불가능하더라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아야만 권력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에 만료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헌법이 사실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실시하지 않고 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수정하면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를 계속해서 고수했던 거고요. 자, 미러 협상,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 하고 싶은 것은 미러 관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미 대선 이전에 트럼프 1기 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이상주의적인 원칙, 이상주의적인 원칙을 내세워서 미국을 끝없는 전쟁에 끌어들여서 국가에 해를 끼쳤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 참여한 필자들은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였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양국 정상 간 최초의 직접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거, 이게 러시아가 늘 미국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나토 확대가 되겠죠. 나토 확대와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는데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같은 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 회복이 비현실적 목표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을 중지하기 위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상 간의 통화 이후에 그 2월 18일 날 리야드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이 열리죠.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최초의 고위급 회담이기도 하고요. 사실 2022년 2월에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1월 달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나토 확대와 관련돼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전달됐던 회담이었죠. 그러니까 그 회담을 기점으로 한다면 거의 3년 만에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겁니다. 회담 이후에 루비오 외무장관이 이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의 성공적인 종식으로 나타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이거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던 바이든 정부의 어떤 시도와의 극적인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태세를 전환한 거죠.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는 3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와 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이 통화에서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을 볼 때 양국이 단순히 전쟁 종식뿐만이 아니라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3일부터 25일 날은 이른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그 실무 회담이 리야드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는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회담도 동시에 열리죠.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하고 세계 농산물 및 비료 수출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복원하는데 미국이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에너지 시설 공격 금지에 관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흑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상호 공격 금지가 되는 거. 제한적인 휴전의 합의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적법한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와의 협상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셔틀 회담이 진행됐던 거고요. 미러 정상 간 세 번째 통화는 5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5월 20일 통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협상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통화에서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잠재적인 미래 평화 조약에 대한 각서 메모란둠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 각서 메모란둠에는 휴전 가능성과 문제 해결 원칙 또 평화협정 체결 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화의 통과 정신이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을 한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자, 미국은 왜 러시아와 협상을 그럼 시작했을까? 우리 이제 한국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만치 않게 서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왜 미국이 갑자기 협상을 시작했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경우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국내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일적 물적 지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원은 트럼프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요. 자원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하는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국력 소진을 위해서 미국의 국력을 소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미러 관계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하니까 이른바 역 키신저 전략, 또 뭐 리버스 키신저라고도 하죠. 역 닉슨 전략 차원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루비오 장관, 국무장관 역시도 그러한 투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죠. 자, 미러 협상의 의제는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와 관련된 협상 의제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의 추가 영토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어샤이머 교수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4개 지역을 언급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수미주 그리고 하르키우주 그리고 드네프로주를 추가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종전 협상에 제가 그래서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 양측이 생각하는 게 다 이 협상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3년 만에 휴전 종전 협상이 열렸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29일, 3월 말에 협상을 하고 거의 이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건 없는 30일간 휴전을 계속해서 제안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이 키이우를 방문까지 해서 이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이제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회심의 수를 던집니다. 2022년 3월 말 이후에 중단됐던 양자 간 직접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이 시작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하지만 푸틴 대통령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앙카라로 가서 에르도안과 회담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돌아가고요. 사실은 5월 15일 날 회담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 대표단은 왔는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하루 늦게 도착합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당초와는 달리 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나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이 오지 않고 이스탄불 그 협상에 참여했던 과거 3년 전에 협상에 참여했던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을 포함해서 차관급으로 구성이 돼서 우크라이나는 이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냥 그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도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급을 보내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측은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전부 군복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죠. 러시아 측도 메딘스키 그 대통령 보좌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1년, 2년, 3년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스웨덴하고도 21년간 전쟁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크라이나와 주요 유럽 4개국이 주장했던 것은 조건 없는 30일간 휴전이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것을 위해서 회담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회담의 내용은 그거와는 달리 러시아가 주장했던 휴전 또는 종전 협상으로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는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승리한 거라고 봤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양국 간에 천대 천 형식으로 포로 교환을 하기로 했고 이 포로 교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정상 간 직접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꾸 정상 간 협상을 요청해요. 근데 정상 간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면 푸틴 대통령과 1대1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국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협상이 결렬된 것을 보임으로 해서 푸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러시아는 이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굉장히 외교적인 수사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일정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상 간 협상은 없다라고 추후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각자의 정전에 관련된 제가 중립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정전에 관한 비전을 담은 메모란둠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제시한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고요.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어떤 외국군이나 대량 살상 무기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 보상 요구를 상호 포기한다는 거.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소수민족의 권리, 이건 이제 주로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또는 러시아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럽 기준을 채택하고 민족주의 선전을 종식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나치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5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헌법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권리를 주장하는 5개 지역 모두에서 철수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당연히 결렬됐고 상호에 대한 상호 비전을 각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교환하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어,
협상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당연히 오지 않을 거다. 왜 내가 거기에 없는데 푸틴이 뭐하러 오겠냐.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굉장히 분노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어,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5월 20일 날 세 번째 통화를 하게 됩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일정한 합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째 통화 이후에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 지도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푸틴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미래 평화 조약에 해당하는 각서 작성을 이미 마지막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에 빠르게 당사자에서 어느 순간 중재자로 자신 위치를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는 우크라이나와 광물 개발 협정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했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입장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끝나도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의 이권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포지션을 취한 것이죠. 미국이요. 사실은 이른바 이제 그 선거로 지도자가 바뀌는 선거로 지도자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전 정부를 비난하면서 대외 정책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굉장한 이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정 정도의 출구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미국은 자신의 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출구 전략이 부재합니다. 지금 출구 전략이 부재하고 오히려 더 깊이 연루가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독일이 자신이 제공하는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폐지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협상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휴전을 촉구하고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무엇을 응수하고 있느냐? 추가로 세계 지역을 점령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완충지대론인데요.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두 개 주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세 개 지역을 추가로 점령하는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 상원은 또 러시아에게 휴전을 압박하는 전략을 또 쓰고 있어요. 그 상원의원들이 이제 발의한 게 뭐냐면 법안이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게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곧 표결을 앞두고 있고 러시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휴전을 촉구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표결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휴전을 해라.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요구 조건을 더 수용하고 요구 조건을 포기해서 어쨌든 휴전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양보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국은 누가 이기든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취했고요.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러시아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이 휴전을 원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숨 돌릴 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더더욱 이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전쟁도 계속하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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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 재성은 교수님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현재 협상 과정, 소위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종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각각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흥미로웠었던 대목은 여기에서 미국의 포지션 전환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의 당사자에서 협상자 혹은 중재자로 바뀌면서 연류의 어떤 함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어쨌든 휴전이 됐을 경우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유럽의 주요 4 개국이 꾸준히 연루되어 있으며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 과정과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 과정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김규범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에서 중국 외교랑 북중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김규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자리를 이제 초청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한국전쟁 정전 협상과 시사점인데요. 한국전쟁이란 주제는 원래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중요한 그런 학술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또 재조명되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기도 하고요. 또 제한적인 국제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쟁이 종료되는 그런 모습도 어쩌면 둘이 유사할지 모른다는 한국전쟁식 결말이란 말도 사실 예전부터 계속 들리던 말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의 정전 과정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한국전쟁의 정전 과정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는 그런 시사점을 초보적으로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한국전쟁 정전 협상 과정 사실 기존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세하게 시작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네 개의 쟁점 위주로 먼저 살펴보고요.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전협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의제는 어떻게 설정됐는지, 이 안에는 정치 의제랑 군사 의제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은 어떻게 획정되었는지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서 그 정전 협상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난관은 포로 문제였습니다. 이 포로 문제가 어떠한 구조로 돼 있고 어떠한 뒷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이제 정전협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1951년 7월 10일 개성회담부터 시작하곤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정전협상, 그러니까 협상의 시도는 사실 1950년 12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은 냉전 시기에 이루어졌고 첫 열전이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가 여기에 긴장을 했고요. 특히 미국의 역량이 아시아에 갇히게 되면서 그 유럽에서의 미국 역량 공백을 우려한 그런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영국, 그리고 인도, 캐나다, 영연방 국가들의 그 주도로 정전 협상이 처음으로 시도되게 됩니다. 미국 역시 확전을 경계하고 협상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미 50년 12월에 모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세력의 그 협력하에, 연대하에 1950년 12월 말과 1951년 1월 13일 날 두 차례 중국에게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951년 1월 13일은 중국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던 그 당시에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까지 의제에 올릴 정도로 사실 중국이 혹할 만한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받은 중국,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이러한 협상 제안이 미군에게 숨 돌릴 시간만 줄 뿐이라면서 두 차례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그 당시에
중국은 굉장히 전쟁에서 유리했어요.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도하해서 한국 전쟁에 개입한 이래 1, 2, 3차 전역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구제하고 그리고 전선도 위도 37도선 부근까지 진출했으며 그 중국 지도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속한 남하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학계의 일각의 학자들은 이때 당시 유엔의 1월 제안을 받았다면 중국이 사실 굉장히 성공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차례 제안을 거절한 마오쩌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1957년에는 이제 그 당시 지원군 총사령관이었던 펑더하이가 사실 그 마오쩌둥이 그때 당시에 모 주석이 영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진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 협상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역시 그 협상의 돌파구는 전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1951년 1월 13일 날 제안을 거절하자 유엔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요. 1월 24일부터 썬더볼트라는 작전명에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굉장히 그 전과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월 14일 날 서울을 회복하고 3월 24일 날 38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에 중국은 4차, 5차 전역을 발동해서 대응을 하지만 지원군의 피해가, 중국인민지원군을 말합니다. 지원군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대로라면 평양 원산 방어까지 힘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평가가 제기가 됩니다. 이러한 그 전선의 요구에 따라서 5월 말,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31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중국 지도부는 비엔다비엔탄이라고 하는데 협상하면서 싸운다라는 방침을 결정을 내리고요. 중국은 사실 공식적인 역사에서 전장의 세력이 균형점에 도달했고 교착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군사적 위기를 앞두고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상을 해야 되겠는데 두 동맹국들이 협상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군사적인 실패를 가수로 만회를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고요. 최소한의 목표로서 38선을 회복하고 영토를 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스탈린의 목적은요, 사실 최신 연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과물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전쟁의 성패를 떠나서 한국 전쟁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미국군의 역량이 아시아에 발목이 묶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동맹을 맺은 그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소련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돼서 한국 전쟁의 이 상태, 유지되는 이 상태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대변하듯이 1950년 8월 스탈린과 체코 대통령, 고트발트 대통령과의 이 전보에서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유지시켜야 된다. 미국의 손발을 아시아에 묶고 우리가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국은 협상을 위해서 북한이랑 소련을 찾아서 차례로 설득에 나섭니다. 6월 3일 날 베이징에서는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만나고요. 10일에는 까오강이라는 사람과 김일성과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만납니다. 중국은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취지보다 지원군이 위기에 봉착을 했으니 지원군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차기 전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정전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걸 설득을 하고요. 이 와중에 김일성은 영토 보전의 기회가 아직도 있구나. 그리고 이 협상을 통해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에 동의를 합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유지되는 걸 바라는데 전면적인 패배를 모면하고 미중 간 충돌 장기화라는 차원에서 협상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결국 북중소 공산 측의 이 3국은 협상에 합의를 하지만 전쟁의 근본적인 종결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차기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확보에 이제 그 세 명의 그 세 나라의 목표를 둔 이런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합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 6월 23일 날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가 휴전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공식으로 제안하고 이제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확정 가능성을 굉장히
그 통제를 하면서 협상의 시작과 진전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전장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작전을 주도했던 맥아더를 51년 4월에 해임하고 리지웨이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51년 7월 10일 날 개성회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그 의제는 이제 의제 설정을 둘러싼 이견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과 중국은 사실 이 협상을 통해서 그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선의 견지, 그리고 외국군의 전체 철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 대표 자격 문제 등을 의논하기를 바랬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처음부터 정치적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군사적 의제만 논의한다는 협상 원칙을 굉장히 강력하게 세웠고요. 미군의 이러한 강경한 원칙 때문에 2주 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진척이 되지 않자 그 양측은요,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합의가 쉽지 않으니 정치적인 문제는 정전 협상 이후의 일로 미루고 지- 지금은 군사 의제에만 집중하자는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7월 26일에 5개 의제에 합의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군사 분계선, 정전을 감독할 기구, 그리고 포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쌍방 관계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인데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은 배제된 정치 문제를 나중에 토론하자라는 그 정전 후에 개별적인 정치 회담을 개최하자라는 그런 그 사후 처리에 대한 그 논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의제만을 이제 봤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국 전쟁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정전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전과 정전 아까 방금 그 재성훈 교수님께서도 그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종전이란 국제법적인 완전한 전쟁 종료를 의미를 하고요. 그 정전이란 국제법적인 완전한 전쟁 종료가 힘들 때 교전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협상을 정전 협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한국 전쟁은 정전 협상을 하였던 것이고요. 물론 우리 민족한테는 갈등의 씨앗,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를 남긴 셈이 그래서 비극의 역사로 읽혀져 있지만 사실 교전이라는 행위를 멈추는 그런 방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의제는 군사 분계선의 획정입니다. 군사 분계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쟁의 성적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극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까지 4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북한과 중국은 38선을 일관되게 분계선으로 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자는 뜻이었죠. 유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선을 반드시 분계선의 기초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가 해군과 공군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8선보다 수십 킬로 북쪽 지점 위를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멀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분계선 획정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되는데요. 김일성은 이 38선을 지키는 것이 정치적 위신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강경했고요. 그 전 협상의 그 급속한 진전을 희망하지 않은 소련은 북한을 지지를 했습니다. 중국은 공산 측에서는 가장 협상이 그 입장이 유연했지만 두 동맹이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해공군 우세 보상 원칙은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현 전선이 중심이 되는 최저 원칙은 매우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되면 전세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1951년 7월 말에 유엔군은 작전명 스트랭글이라는 그 폭격 작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평양 주요 도시 그리고 후방통신 군수보국성의 대규모 폭격을 진행을 합니다. 9월 초에 이 폭격으로 인한 그 공군의 우세로 인한 이런 폭격들로 북한의 피해가 너무 많아져서 북한 지도부에는 그 조기 정전론이 대두되고요. 김일성 역시 195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속한 정전으로 근본적인 입장을 변경합니다. 11월에는요, 중국 측도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서 전쟁을 유지하는 것을 은근히 달가워하고 있었던 그 원인 중 하나가 전쟁을 통해서 군대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소련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공군의 현대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유엔군의 폭격을 통해서 비행장이 파괴가 되고 자국 공군이 어떻게 공군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사라지게 되자 전쟁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소련이 협상의 진전을 굉장히 크게 방해하는데요. 1951년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그 소련의 외무상 비진스키가 사실 그 정전 협상에서 외국군 철수 의제는 빠진 지가 오래됐는데 외국군 철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38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합의 안 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북중이 굉장히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소련한테 여기 이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북중소 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의사결정 체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어떤 예외적인 단면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양국은 일치단 입장을 유지를 해서 분계선 협상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군사분계선에서 합의가 도출이 됩니다. 사실상 북한과 중국의 양보로 현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는 원칙이 확정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이 원칙이 확정되던 날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이 아니라 정전 협상이 모두 끝나고 체결되는 시점에 전선으로 합의됨으로 인해서 분계선 문제로 인해서 치열한 전투, 사상자의 발생은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의제들도 있는데요. 비무장지대 의제 그리고 정전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이견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포로 교환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1951년 12월 11일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1953년 6월 8일까지 18개월 6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전협상이 총 2년이 진행이 됐는데 1년 반을 이 의제로 소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했던 문제였고요. 포로 문제가 해결되자 정전협상은 바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문제야말로 정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북중은 전원 무조건 송환 원칙을 주장을 했고요. 유엔은 1대1 교환 원칙을 주장했다가 자원 송환 원칙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둘의 근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북중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적 관례,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무조건 송환 원칙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에서 인권, 포로의 인권을 이제 의거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다른 주장들, 다른 원칙들을 근거 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양측이 주장하는 포로의 수가 너무 컸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북중 양국은 공산 측 포로는 18만 8천 명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공산 측 포로가 16만 7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갭이 한 2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2만 명 정도 차이는 사실 크지 않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유엔 및 국군 포로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북중은 우리가 돌려보낼 포로가 11,5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엔에서는 99,500명을 송환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차이는 그럼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북한, 중국이 이제 국군 포로를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킨 게 많았고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강제로 동원하면서 많이 그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런 사실들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로 교환 문제를 둘러싼 양 진영의 그런 그 지리멸렬한 협상 전투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기존 연구들은 이 본안의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공산 측의 포로수 기만 그리고 송환 거부자가 공산 측에 유독 많았다는 점에서 근거해서 미국의 체제 우월성 선전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1952년 상반기에까지 포로 교환 조건 협상이 사실 진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3월 달에 두 차례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요지는
본인이 요구하는 포로의 사람 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포로 교환 조건의 협상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1대1 교환 원칙을 철회를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 의사에 따른 송환 원칙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송환 거부자 찬성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되 7만 명 송환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유엔의 기존 요구대로라면 1대1 교환 원칙에 따라서 10,000명 정도를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월 19일 되면 이미 7만 명을 송환하겠다고 대폭 포로 송환 숫자를 올립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는 모든 포로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겠지만 정전 협정 단판 자체가 체결이 된다면 협정 발효 이후에 모든 포로를 송환은 못하더라도 석방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더욱 근접해서 북중 포로를 83,000명을 송환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이때 중국에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정전 협상을 굉장히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당 중앙위원회 정보부장 리커농이라는 사람은 마오쩌둥의 보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만 명 정도의 포로를 송환받을 경우에 정전 후에는 2, 3만 명의 포로를 따로 협상에서 요구를 하면 되므로 사실 9만 명만 송환을 받을 경우에 우리의 기본 목표에는 만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엔이 제시하는 요구와 중국이 바라는 요구가 사실 매우 근접해 있었습니다. 근데 7월 14일부터 15일 날 마오쩌둥이 180도 태도를 급변을 해요. 그래서 북한과 그 소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지속의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을 극독전선에서 지속적으로 묶어둬서 3차 세계대전 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마치 스탈린이나 할 법한 얘기를 마오쩌둥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을 받아들이는 거는 적에 대한 굴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엔이 제안한 포로 비율의 불균형성의 목적은 우리를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7월 이전에 6개월 동안 협상에서 보여왔던 중국의 유연성 있는 태도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7월 중순을 기점으로 180도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최신 연구들은 중국의 국내 문제 그리고 중소관계의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연관성이 한국 전쟁과 중국 경제 계획 간의 연관성인데요. 사실은 그 중국은 삼국 공모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전쟁에 연루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37년부터 중국은 국공 내전까지 10년 이상 전쟁을 했고요. 그 전 국토가 피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년 10월 1일 날 새롭게 수립된 새 정권은 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 공고화가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경계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한 이후에도 전쟁 국면이 교착 국면에 빠지거나 교착 국면이라는 건 추가적인 전쟁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경제계획안 수립안에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러면서 1953년 1월 1일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내부 원천을 제외하면 가장 경제 계획과 실천에 중요했던 거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기술적, 경제적 원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1952년 3월에 협상의 진전이 있자 소련에 전보를 보내서 경제 원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소련의 그 적극적인 그런 화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순항에 소련군 주둔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소련군이 조금 더 주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적 이익까지 선물 보따리까지 제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탈린이 여기서 침묵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탈린 자체는 한국 전쟁이 끝나는 걸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황들은 한국 정전 협상 과정에서
매 순간에 그런 정황 근거들이 있고요. 실제로 1952년 하반기에 있어서 정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자 여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기 하는 겁니다. 4월 2일 날 그 중국 측의 전보에 답장을 하면서 여순항에 주둔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는데 경제 원조 여부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은 마오쩌둥의 명의로 다시 경제 원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미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이미 스탈린의 그 어떤 본의 같은 거는 파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7월에 유엔이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정전 협상의 타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중국은 전쟁의 지속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련의 경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전쟁의 지속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순서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에 아까 보여드렸던 마오쩌둥의 주장은 스탈린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쟁 지속의 일종의 선언이었고요. 이거에 화답하듯이 7월 말에 스탈린은 중국 경제대표단 모스크바 방문을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8월, 9월 1, 2차에 거쳐서 중소경제협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주요 의제는 소련이 대중경제원조에서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스탈린은 전쟁을 더 하라고 전투기와 고사포를 비롯한 대규모 군수 물자의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 5월에는 소련은 경제 원조에 대한 정식적인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요. 중국 경제의 미래의 기반이 될 156개의 중공업 기반 기업의 창설에 전격적인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전 협상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조기 정전을 실현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북한의 입장은 철저하게 무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포로 협상으로 한두 명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유엔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죽어나가는 양이 사람의 수가 포로로 교환돼서 얻어내는 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의 결탁 앞에서 관철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전협상은 무기한 휴회에 빠지고요. 중국의 태도 급변 이후 한국전쟁은 1년이나 더 지속됩니다. 그럼 협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1953년에 협상에 유리한 국제 정세가 조성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53년 1월에 아이젠하워가 취임하게 되고요. 물론 트루먼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젠하워는 선거운동 때부터 한국 전쟁의 정전의 조기적 실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하자마자 그 장례식장에 중국은 소련의 새 지도부는 과연 한국 전쟁의 지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 그 당시에 이제 베리와 후르쇼프, 말렌코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는 사실 스탈린의 그런 무리한 전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신노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대외 노선을 이제 평화공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평화공존의 첫 출발로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고요. 3월 19일 날 소련은 모든 포로의 송환 원칙을 포기하자고 제안을 하고 북한과 소련을 3월 22일, 27일 모두 동의를 하면서 포로 협상에 어떤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날 정전협정이 재개가 되고요. 사실 정전 협상 포로 교환의 조건도 사실상 유엔 측의 의견이 관철됩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방금 이제 재성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와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부족하지만 그리고 두 전쟁은 공통점도 많고 여러 가지
비교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맥락과 대립 구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비교는 힘듭니다만은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을 공부하면서 그 시각에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는 어떠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간단하게 시사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상의 시작과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와 군사 의제의 분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 전쟁에서 외국군 철수, 중국의 유엔 대표권, 대만 문제 등이 의제로 들어왔다면 아마 협상이 초장기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협상 조건으로 이제 나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립화 문제, 그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문제, 비나치화 문제, 정체 문제가 너무 많이 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 측이 최근에 입장을 밝혔던 근본적 해결에 대한 입장,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 문제가 분리가 되지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협상의 진정한 시작, 진전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가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의 상황이 과연 1951년 7월 우리가 정전 협상을 시작했던 시점보다 더 성숙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 의제를 포함한 종전보다 군사 의제만 논의하는 정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 분계선은 어떻게든 실제 전선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38선을 고수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유엔군은 해공군 우위를 근거로 분계선 확장을 시도했으나 협상용 카드로 쓰고 그 협상용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주장했던 영토의 완정은 현실로서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목표고요. 러시아가 실점령지 이외에 추가 영토를 요구하는 것 역시 실현 가능성보다는 협상 전략적 측면이 강한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협정의 체결 이전까지 분계선 확장을 위한 교전은 계속될 것이며 아마 이 과정에서 많은 그 사상자들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럼 협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인가? 다소 원론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강대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까지 이제 한국전쟁 정전 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소련의 방해작용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련은 대외 전략 차원에서 전쟁 지속을 계속 선호했고요. 북중과 협력하면서도 협상 지연을 추구했습니다. 스탈린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서 명백한 협상 방해자로 작용한 1등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전 방지, 협상 원칙 준수라는 전제하에 굉장히 일관되게 협상을 추구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협상용 재고를 위해서 군사적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죠. 중국은 정전을 추구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자국의 유불리에 따라서 전쟁을 자국의 국익과 자꾸 활용하려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전쟁과 협상에 대한 태도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이것도 일정 부분 협상이 지연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위신과 통일 의지로 인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호전적이었는데 현실적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1951년 하반기부터는 정전 실현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쟁 뒷부분에는 중소의 어떤 전쟁 지속 결탁에 의해서 희생되는 측면이 자기의 의견이 희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협상에 사실상 반대를 했고요. 근데 영향력이 너무 약해서 여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협상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제적 대리전을 후원하는 주요 강대국들의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 미국,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은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인 유럽, 그리고 미국 및 유럽의 전략 의사결정층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은 한국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요. 다만 북한 정도의 영향력에 비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을 불문하고 협상 의지를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표방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실제 의지 수준은 매우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형국은 미국은 정권 교체 이후에 협상에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가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은 어쨌든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국들의 이익이 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정전협상 감독기구라던가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 같이 그 첨예한 국가적인 구조적 이견이 없는 그런 의제를 논의하는 데서도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4개월 이상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많은 외교적인 전술 그리고 군사적인 전투가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장기화는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외교적,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규범 박사님께서 세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전쟁 당시에 강대국들의 의사 변화 혹은 입장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제에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정전 협정을 이끌어왔는지를 좀 설명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강대국들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결정지었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시사점으로서 흥미로웠었던 점들은 정치와 군사 의제의 분리를 통한 정전 협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제가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을 살펴볼 때 규범이 작동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어, 복잡하게 그리고 얽혀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희생되어지는 것들은 당사국들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젤렌스키의 입장에 그 입장을 보면서 과거 이승만 정부가 떠오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어떻습니까? 재성 교수님. 이제 토론하는군요. 네네네. 어, 예, 저는 임규범 박사님 그 발표 듣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어, 한국 전쟁하고 그 협상에서 좀 유사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우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또 완강한 태도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뭐 완강한 입장이랄까요? 그 좀 유사점이 많이 있죠. 근데 다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공통점을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제가 좀 박사님 걸 사전에 좀 자세히 봤으면 조금 더 제가 좀 정리를 할 텐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거는 이게 이제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다. 세계 질서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 결과가 또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냉전 고착화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은 사실상 다극화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에 북중이 이거 휴전을 재정비 기간으로 인식하고 일단 협상에 임했다는 점에서 이건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하고 입장하고 좀 비슷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소련 지금 그 당시에는 소련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의 이권이 전략적 고려가 협상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전선의 상황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영향권 자체를 반영해서 경계선을 그을 것이냐의 논쟁도
약간 좀 유사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차이점을 보자면 그거는 나중에 되면 이제 휴전 자체가 목표가 되죠, 한국 전쟁은.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이 아니고 서로 생각하는 게 아직 다른 거죠. 예, 러시아는 여전히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합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말씀하셨는데 러시아는 정치 문제와 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그래요. 그 나토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정치 문제와 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정치 문제를 포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 또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점이 미국은 실제 지금 이제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을 걷고 분쟁을 동결하자는 그런 입장이라면 러시아는 행정적 경계, 그러니까 4개 지역의 행정적 경계까지, 그러니까 아직 4개 지역의 행정적 경계까지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경계까지를 전선으로 그어야 된다. 아까 이제 뭐 전선을 반영할 것이냐, 영향권을 반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결부돼 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어디를 경계선을 할 것인가 불명확해요, 지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이 지금 협상의 방해자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빠져야 이 협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협상의 방해자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오히려 이 협상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사점으로 이제 김경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되기는 의지와 역량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의지는 이승만 정부와 비교한다 그러면 의지는 비슷하게 유사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역량상은 위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어, 북한 정도에 가깝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저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너무 길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네, 이 비교가 궁금했는데요. 비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김규범 박사님한테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도 이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그 조기 종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음. 북한이 따로 그런 성명을 냈다고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 필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본래 김규원 박사님 전공 자체가 중국 외교 중심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이 좀 더 중국의 입장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국의 외교적인 입장은 어떤 스탠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중국에서 공식 관방에서 나오는 입장이랑 그리고 또 내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체 그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이라는 그런 성명을 이미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무력 충돌의 그 신속한 중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있으나 그 내면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종전 가능성을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면 조금 더 중국 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뭐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박소정 선생님께서 종전 혹은 정전 휴전 시 향후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더 있던데 뭐가 예, 그리고 이에 더해서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경제적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한데요. 아마 재성훈 교수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답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관계를 세계의 모든 국가가 두 부류로 나눴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는 집단적 서방이고 나머지 세계라고 봅니다. 나머지 세계라고 보고 있고 집단적 서방과 대비되는 나머지 세계를 세계 다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월드 머저리티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월드 머저리티의 선봉에 서서 어, 집단적 서방의 그동안 패권을 가지고 세계 다수의 자주권을 억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약탈을 하는 신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걸 타파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서사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 유럽과의 관계는 러시아의 그 2023년에 나온 외교 독트린에 보면 유럽과의 관계는 좀 그 뭐랄까 중심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소비에트 국가들 그리고 세계 다수 국가들, 그러니까 월드 머저리티. 이제 월드 머저리티 하니까 세계 다수 하니까 좀 애매하신데 글로벌 사우스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중심에 두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그 경제 관계가 유럽 국가들하고 이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러시아가 대외 파트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로 상당 부분 경제 무역 관계를 전환했습니다. 예. 뭐 에너지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유럽 관계는 상당 기간 회복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트럼프 정부와에서 미러 관계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을 한 묶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입장 차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헝가리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5월 9일 날 전승기념일에도 슬로바키아하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럽을 단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제가 덧붙일 말은 우리 외교에도 시사점을 주는데요. 유럽 국가들하고 러시아는 수백 년에 걸쳐서 싸우고 또 화해하고 갈등하고 타협하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는 다층적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계는 때로 악화돼도 어느 정도 복원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러 제재 문제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타협을 봐서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협상 과정에서 이 제재 문제가 다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러 제재거든요. 이것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려면 제스처는 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가 될 것이다. 그 명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의 그 갈등에는 EU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유럽이 개입하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타결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전쟁이 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방해꾼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방해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럽이 상당한 우군인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전쟁을 지속하고 싶은 입장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애매합니다. 애매합니까?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죠, 사실. 음. 아닌데
요구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이게 휴전이나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협상으로 끝납니다. 테이블 위에 끝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테이블 위에서 끝나게 됩니다. 협상에서 끝나게 되는데 무조건 항복이냐 아니면 요구 조건을 타협해서 합의를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무조건 항복은 양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만 러시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합의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유럽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전쟁을 더 원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전쟁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장에서 형세가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무조건. 예.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사실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교전 상태지만 정전 상태이기도 하고 중간에 휴전을 하기도 하고 휴전 가운데 또 작은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종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두 분 의견이 다 궁금한데요. 네. 막 네, 궁금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종전 그리고 휴전 음, 그리고 정전? 정전 이 음. 네. 세 개가 계속 혼용돼서 쓰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연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완벽한 개념정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의제를 포함해서 국제법적으로 이 전쟁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 그래서 평화 조약에 가까운 형태를 종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전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멈춘 교전을 중지한 상태. 전쟁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전이 중지된 상태를 휴전이에요. 그래서 휴전이라는 거는 종전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교전 중지를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정전은 종전이랑 다른 트랙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제가 빠진 군사적인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군사 의제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정전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전 협상이라고 공적인 문서에 다 쓰여 있어요. 근데 한국 학계에서나 일반 언론이나 그 사람들은 휴전이란 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럼요. 그럼 이 휴전이랑 정전이랑 말이 왜 계속 혼재가 돼 있느냐? 휴전이라는 서울대 박태균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휴전이라는 어감이 전쟁을 잠시 멈췄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호전성이 더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승만 정권이 사실 정전협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전이라는 그런 어감을 낮추기 위해서 휴전이란 말을 썼는지 아는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개념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발표 때랑 마찬가지로 종전을 논의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정전을 논의해야지만 협상의 초입 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의 교전 중지, 평화 이런 거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재승은 교수님. 글쎄요. 전쟁의 시작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언제 끝날지는 더 미궁 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차이가 아직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역량 자체가 러시아 요구 조건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 아직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디서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때 한참 이제 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도 협상도 진행되고 뭐 이래서 곧 끝날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글쎄요, 협상만 해도 뭐 연말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올해 안에도 계속 되지 않을까. 다만 전쟁이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협상과 전쟁은 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하는 그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전쟁하면서 협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갈 걸로 보이고 뭐 다른 방식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도요 종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평화조약 체결을 안 했으니까. 아, 예. 다만 수교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정상화하고 반드시 종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음. 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어, 해법은 다양하다. 해법은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먼저 소진되느냐,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재성훈 교수님께서 매우 현실주의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먼저 소모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종전의 추를 기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미중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여겨지고요. 종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 자세한 얘기는 아마 재성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미중러의 입장은 충분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제 여전히 냉전의 유물로서 정전 체제로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우 전쟁이고 여전히 러우 전쟁은 보기에는 형식상으로는 이제야 막 협상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선을 구축하면서 그리고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부터가 더 많은 피해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러우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그 두 분 선생님, 재성훈 교수님과 김규범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으로 제109차 통일학 포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